이 기존에는 요 그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알고리즘이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0하고 이제 1을 골랐는데 이번에는 1번하고 이제 2번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을 이제 골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터에서 1번하고 2번 유형을 이제 고르는 걸로 이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결과적으로는 요 그 넘파이의 외열문에서 우리가 이제 1하고 비교를 이제 수행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0, 1을 이제 골랐고 요번에는 1, 2를 골랐는데 이전에는 0이 마이너스 1로 됐어요. 근데 요번에는 2가 마이너스 1로 이제 되기 때문에 요 이후에는 이제 다른 데이터 집합이 골라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y1을 y2로 x1을 x2로 바꾸고 이제 필터에서 이제 고르는 대상만 바꾸면 사실상 그냥 동일한 코드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사용했고 그래서 기존에는 학습에 사실상 성공 이제 그냥 100%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완벽한 성공이 재현될 수 있는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수렴입니다. 이 수렴이 되면 학습에 이제 성공을 해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8번하고 9번 상황을 보면 알아요. 뭐 그 이전은 뭐 결과적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학습의 마지막 시점 이전에 수렴을 해내면 되는데 마지막 이제 여덟 번째와 이제 아홉 번째까지 이제 수행을 했을 때 보면은 이게 그 매개 변수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수렴하지 못하면 그래서 어떻다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붓고 분류기에 대한 예측을 이제 한번 이제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x1 대신에 x2가 돼야 되는데 지금 x1에 이제 강조 표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find에 얘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수행하고 나서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거든요. 인터페이스를 이제 종료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워주시면 이제 되고요. 근데 이제 x1을 x2로 y1을 이제 y2로 이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고 나서 이제 예측을 수행했을 때 이제 이 결과가 대단히 이제 실망스럽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건 빵점이에요, 빵점. 야, 왜 빵점이냐? 반 개나 맞췄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1 또는 마이너스 1 두 개 이제 분류고 거기에 대해서 요 각각이 50건씩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사실상 빵점이냐면 어떤 의미의 y를 찍어서 맞출 확률이 100분의 50이고 통계적으로 그러면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결과는 찍어서 맞춰도 이 정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딱 요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모형이 그냥 완벽하게 이제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학습 횟수가 모자른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죠? 만약에 그런 의구심이 든다면 이제 학습 횟수를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 너 이거 왜 이러냐? 혹시 학습 횟수가 모자라? 해서 20번으로 한번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으로 이제 증가시키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뭔가요? 수렴이죠, 수렴. 근데 그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마지막을 보면 돼요. 뭐 중간은 뭐 어쨌든지 간에 얘가 그래서 수렴했느냐 이건데 애석하게도 아니옵니다. 야, 그러면 또 실패했겠네. 완벽한 성공이 아니죠. 그럼 이제 예측을 다시 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시켜봐도 성과에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이제 완벽한 이제 실패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이제 갱신의 간격이 너무 작은 게 문제일까요? 그게 모르니까 학습률을 이제 다르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야, 너 학습 이게 너무 갱신의 간격이 좀 좁아서 그래? 어? 한번 해봐. 그래서 학습률을 이번에 이제 바꿔봐 줄게요. 그래서 이제 학습률을 이제 바꾼 상태로 이제 보니까 여전히 수렴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예측을 보면 여전히 이제 실패하고 있어요. 이제 팔짝 뛰는 거죠. 왜 이러는 거야? 어? 완벽한 경우도 있는데 왜 이 경우에는 그냥 완벽한 실패를 하는 거지? 양극단의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논의하고자 하냐면 54페이지의 2.4절 한계점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계점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좀 공감하기 위해서 이 붓고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 붓고 데이터를 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뭐 꽃잎과 꽃받침 뭐 이런 것들인데요. 요거를 그냥 결과적으로는 이제 X1, X2 이렇게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잎과 꽃받침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제 의미적인 거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X1부터 X4입니다. 그런데 뭐 이거를 이제 뭐 갑자기 왜 해보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성능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성능은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와 모형의 조합으로서 이제 발생합니다. 요 말씀은 이제 이 사전 과정인 머신러닝 과정에서 이 멘탈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데이터의 복잡도 그리고 그 데이터의 복잡도를 상대할 수 있는 모형의 캐패시티, 능력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모형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완벽하게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면 이 두 개의 케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의 복잡도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사례로서 붓고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근데 이 복잡도를 느껴보는 것은 보통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복잡도를 느껴보는 좋은 방법은 이제 시각화인데 이 시각화는 저차원 데이터에서나 가능합니다. 고차원 데이터는 그냥 시각화가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저차원 데이터라고 나름 골랐는데 이거를 산점도를 그리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X1축이 이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X2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X3축이 있는데 뭐 여기까지 어떻게 한다고 쳐요. X4축도 있어야 돼요. 근데 4차원 그래프를 2차원 평면에 구겨서 그리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임의적으로 두 개의 속성을 이제 골라가지고 산점도를 이제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계획에 따라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시죠.
요거를 이제 만든 것을 요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이라고 여기 이제 할당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플랫을 이제 수행을 하고요. 유형은 이제 산점도 그래프로 선택을 하고 그 산점도 그래프는 2차원이고요. x축을 x1의 값으로 하고 y축을 x3축의 값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일단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산점도를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산점도의 시각화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산점도는 이제 언제 우리가 이제 그려봤냐면 그 선형회기 때 한번 그려봤죠. 요 선형회기 때 산점도를 이제 그려봤습니다. 근데 지금이랑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 분류의 문제라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각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만 그리면 어떤 유형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컬러를 이제 하는데 그 컬러를 유형별 색상으로 설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형별 색상을 우리가 그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유형별 색상 사전이라고 이제 하고 요거는 이제 그 0번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1번의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2번의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색상은 그냥 임의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색상 사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유형별 색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굳이 이제 요 색상 사전은 이제 도입 안 해도 그 numpy where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numpy 이제 where 이렇게 하고 그냥 한꺼번에 이제 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이제 타겟이 만약에 이제 0번이다.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하고 아닌 경우에는 한 번 더 따져야 되죠. where를 이제 중첩해서 아이리스 이제 타겟이 그 1번인 경우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하겠다. 근데 그마저도 아니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별 색상을 이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되게 알아보기 어렵다. 어떻게 해도 쉽지 않네요. 그러면 일단은 현상적으로 먼저 보시죠. 현상적으로는 이제 그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이 다음과 같이 분포되면은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수행됐다라고 하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numpy 웨어문을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수행을 해봤습니다. 다른 방법도 이제 있는데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른 API를 소개해 드리는 것을 가급적 방지하기 위해서 어, 투자 대비 효과를 좀 극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거죠. 지금 numpy 웨어문의 구조를 보시면 웨어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0번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참이면은 빨간색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아닌 경우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닌 경우인 겁니다.
그러면 참인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될 텐데 아닌 경우에는 또 한 번 더 따져야 됩니다. 뭐냐면 얘는 이제 아닌 경우는 요 y가 1 또는 2인 경우죠. 그죠? 그러면 이제 1 또는 2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첩해서 이제 where문이 또 들어가 주는 겁니다. numpy 이제 where 이제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1인가 여부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1과 비교를 하지만 0이 아닌 것들만 넘어왔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 중첩적으로 numpy where문이 쓸 때 그냥 그렇게 동작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1인가를 따져서 만약 기면 초록색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하면 2가 나머지 이제 남겠죠.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보시면 좀 난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익숙해지면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근데 가독성이 별로라는 건 사실이에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해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분포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요 아래쪽에 빨간색은 진짜 정답이 이제 0인 경우고요. 초록색은 진짜 정답이 1로 표기되는 경우고 파란색은 진짜 정답이 2로 표기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0일로 구분하는 그런 경우에 퍼셉트론은 완벽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 왜일까요? 그 점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매개 변수가 이 분류를 수행한 것을 어떻게 시각화할 건가 그런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그 점을 이제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형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형 모형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직선을 형성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과 같이 직선을 형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입력이 1차원이면 거기에 대한 가중치도 1차원이고 그래서 x1과 w1 그리고 편향은 꼬리처럼 쫓아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선형 모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선형 모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현재 특수한 형태는 직선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측에 사용을 해버리면 어떤 임의의 실수값을 내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모형상에서 예측값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의 x에 대해서 이런 이제 예측값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선형 모델의 그리고 가장 간단한 예측 모형은 직선입니다. 근데 그 보통은 2차원, 3차원 임의의 n차원으로 모형을 이제 형성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일단 어떻게 달라지는가 공감해 보겠습니다. 특징이 두 개인 2차원 데이터는 대응되는 가중치가 두 개입니다. 이 경우 예측 모형은 3차원 공간의 평면입니다. 이러한 평면을 기준으로 출력이 결정됩니다. 3차원 공간에서 그려진 평면은 직선은 아니지만 여전히 선형적입니다. 해당 평면의 기울기는 W1, W2로 결정되고 평면의 절편은 B입니다. 3차원 이상의 데이터셋은 4차원 이상의 공간에서 초평면으로 표현됩니다. 초평면은 시각화가 어렵지만 직선과 평면은 그것의 하위 집합입니다. 초평면은 일반적인 선형 함수입니다.
그러면 2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평면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런 예시는 선형 회귀, 즉 이제 선형 모형 자체를 이제 바로 출력으로 내는 경우입니다. 근데 퍼셉트론의 경우에는 선형 분류기이기 때문에 출력에 대한 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MCP 뉴런과 그것을 계승하여 학습 능력을 부여한 퍼셉트론의 논의는 많은 부분 선형 회귀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선형 회귀와 퍼셉트론의 출발은 다릅니다. 선형 회귀는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한 용도로 개발됐고, 퍼셉트론은 인공 뉴런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수학적 표현을 놓고 보면 퍼셉트론에서 마지막 이진 분류 출력을 결정하는 활성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교롭게도 동일합니다. 두 가지 모두 입력 데이터에 대한 선형적 표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와 퍼셉트론은 선형 모델입니다. 선형 회귀는 선형적 모형을 바로 연속적 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합니다. 퍼셉트론은 그러한 선형적 모형을 어느 두 가지 값을 구분하는 결정 경계로 활용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와 달리 선형적 표현에 대해 활성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1 또는 -1의 이진 출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면 요 점을 우리가 그 납득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선형 회귀는 이제 이게 선형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선형 모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와 관련해서는 이게 임의의 이제 실수값을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직선이라면 요 선상에서 그냥 그 예측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선형 분류기는 요 선형 모형을 내부적으로 형성하는 건 동일해요. 근데 선형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다른데, 그 선형 모형을 활용해서 결정 경계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선형 모형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줄여서 임의적인 표현 이제 Z라고 요약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Z가 0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Z가 0보다 크면 이쪽 이제 상위의 공간을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예측을 1로 하고, 요 선상에 위치하거나 혹은 그 아래쪽인 경우에는 예측을 -1로 수행한다는 이런 점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요 직선 자체를 우리가 그리게 되면 이 선형 분류기가 어떠한 결정 경계를 형성했는가를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지금 이제 다음 같은 데이터의 분포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완벽하게 성공하고 어떤 경우에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성공한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죠. 완벽한 성공을 했던 첫 번째 사례에서 매개 변수가 다음과 같이 이제 귀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성공한다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한번 이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예상컨대 어떤 임의의 결정 경계가 뭐 이런 스타일로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Z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어떤 임의의 W와 B가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직접 시각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요거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우리의 원래 입력 데이터는 4차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각화를 위해서 좀 그 인위적으로 형성한 부분이 있는데, X1하고 X3을 인위적으로 골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2차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골랐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만 뭐 굳이 이제 그 변명하자면 꽃받침에서 하나, 그죠? 꽃잎에서 하나 이제 고르면 뭐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정 경계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결정 경계를 2차원에서 표현을 하려면 여기에 이제 그 훈련을 하는 시점에서도 전체 4차원을 다 훈련을 해버리면 이 시각화가 좀 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이제 고려해서 학습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시각화에 맞춰서 W도 W1하고 W3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이제 붓꽃 데이터를 아까 이제 학습을 성공했던 시점은 전체 4차원이 아닌 2차원으로 한정해서 학습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 이제 가중치를 이제 얻어내고 싶습니다. 일단 그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붓꽃 분류기, 우리의 이제 모형이죠. 결과적으로 이 모형을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퍼셉트론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합니다. 근데 이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모형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리고 아까의 X1과 Y1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 X1을 이제 전체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서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을 골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형이 잘 수행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참, 핏이 아니고 학습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학습 횟수와 학습률이 필요한데, 아까 사실 10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5번 이렇게 이제 수행했는데, 근데 혹시 이제 그 차원이 줄므로 인해서 조금 더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해 보죠. 그러면 이제 아까와 차이점을 이제 보시면, 이제는 그 X1과 X3에 대응하는 W1, W3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B는 언제나 그냥 꼬리처럼 쫓아다니는 거니까 X의 차원과는 이제 관계없이 언제나 스칼라 값입니다. 근데 이번에 2차원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렴을 해냈습니다. 학습에 이제 성공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결정 경계를 이제 시각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면, 요 Z를 이제 추상적이지 않고 명시적으로 써보겠습니다. 지금의 경우 이제 특수하게 이제 다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시각하기 위한 결정 경계는 결국 Z가 0인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0으로 놓고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을 결정 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결정 경계를 시각화하는 데는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 그래프를 그린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X1을 X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X3을 Y축으로 해서 그림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 경계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의 편집에서 정리한다면, X3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W1하고 B가 원래 있었는데 저 X3이 저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W3이 다시 이제 와야 되니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얘가 그래프의 Y축이고 요게 그래프의 X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정 경계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구현해서 적용하면 이 매개 변수들이 어떤 형식으로 결정 경계를 형성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이 학습이 왜 잘 됐는가 못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 경계 시각화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정 경계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아래쪽에서 Z0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1축의 값이 들어오고 W와 B 값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W1 이제 W의 첫 번째 값 곱하기 이제 X1 더하기 B가 이제 원래인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가중치의 값으로 두 번째 가중치의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방금 전에 상이 드린 결정 경계 공식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시각화를 하려면 이제 요 모형 1번의 W와 이제 B를 이제 전달해 주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을 그리는 X축의 범위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보니까 한 4부터 8 정도까지 x1의 값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임의적으로 x1의 범위는 그래프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x1의 범위를 이제 정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상의 드린 대로 린스페이스를 사용해서 4부터 8까지 적당히 한 100개 정도 형성하라고 하겠습니다. 혹은 이제 개수가 조금 별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간격을 지정하시는 것도 지금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레인지로 이제 바꾸고 이제 개수는 모르겠고 0.1 간격으로 생성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PLT의 이제 플랫을 통해서 X1을 이제 그리는데 Z0를 X1에 대해서 그리되 W와 B의 값은 어디서 획득을 하셔야 될까요? 모델 1번의 W 모델 1번의 B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고 결정 경계를 이제 그려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결정 경계 시각화이죠.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사례는 수렴도 했고 그래서 이제 학습이 완벽한 것을 이제 기대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잘 됐는지 결정 경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요게 첫 번째 모형의 결정 경계입니다. Z1이 0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은 Z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응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모형은 예측을 마이너스 1로 수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진분류라서 이제 빨간색하고 초록색에 이제 대응하는 상황인데 요 위쪽은 Z1이 0보다 이제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y는 이제 1로 예측을 이제 수행하면서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러한 결정 경계가
빨간색과 초록색의 구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죠. 그럼 이러면 이제 100점 맞는 거예요. 근데 해법이 아까 한 개 이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일한 가능성은 아니죠. 여기에 어떤 직선이라도 어쨌든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해가 무한히 많을 수 있는 상황이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정 경계를 시각화함으로써 학습이 잘 됐을 때는 저런 결정 경계를 선형 모형을 형성하겠구나 라고 하는 점을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납득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살펴보기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학습이 안 됐다면 결정 경계의 품질이 좋지 않겠죠. 아마도.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두 번째 모형을 학습시키고 결정 경계 시각화를 하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복사 붙여넣기 하고 약간만 수정하시면 되겠죠?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모형은 사실상 거의 복사 붙여넣기죠.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있는 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1번 대신에 2번으로 이제 바꾸고요. x1 대신에 x2로 바꾸고요. 여전히 이제 그 첫 번째와 이제 세 번째 열 선택이 이제 필요하고 y2로 이제 바꾸고 얘는 학습 횟수를 바꾸거나 학습률을 바꿈으로 인해서 대단히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애쓰지 않겠습니다. 실패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그 결정 경계를 그리는 것도 PLT 이제 플러스를 수행하는데 이때 조금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 소문자 X1하고 그 대문자 X1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 X1은 그냥 이 결정 경계의 X축의 값으로서 우리가 제공하는 거라서요. 여전히 여기는 X1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Z0 이제 X1인데 다만 W는 이제 모형의 이제 두 번째의 값들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형의 W와 B로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상 이제 그냥 거의 대부분 복사 붙여넣기죠. 그러면 얘는 못하네죠. 수렴 이제 실패하는데 왜 못했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아하, 뭐 이러면 못하지. 요거는 이제 그 완벽했던 첫 번째 모형의 결정 경계고요. 요 두 번째 모형의 결정 경계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 경계로 하면 녹색과 초록색을 분리를 잘 하는 당연히 안 되죠. 어디서 형성돼야 될까요? 이게 완벽한 게 지금 불가능한데 대강 한 요쯤에서 형성이 되면 그나마 좀 했겠죠. 그죠? 그래서 Z2가 요쯤에서라도 형성이 됐으면 완벽하게는 안 돼요.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그나마 얘보다는 어느 정도 꽤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형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모형이 완벽하게 이제 실패한 겁니다. 그럼 이거 왜 그래?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는 파세트론의 수학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좀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얘는 약간의 비선형성이 섞여 있는데 약간의 비선형성만 섞여 있어도 초창기 퍼센트로는 완벽하게 실패해 버립니다. 그건 이제 이미 이제 1960년대 이제 증명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정성을 좀 극복을 해주는 게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제 주요 논의 사항이었습니다. 극복이 됐느냐?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제 퍼셉트론 모형은 이제 그 안 됐는데 요 전체적인 셀을 복사 붙여넣기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퍼셉트론 대신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모형인데요.
얘도 여전히 아직 선형 모형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수학적 안정성에 대한 개선을 먼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 구현하지 않고요. 사이클런의 리니어 모델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져오실 때 조금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게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사용하셨던 리니어 리그레션 있죠. 얘랑 얘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전혀 이제 같지 않고 이번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그 여전히 선형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퍼셉트론의 이제 수학적 불안정성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이제 극복했다는 걸 이제 논의 드리려고요. 그래서 일단 그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꾸셔야 될 게 뭐냐면 퍼셉트론을 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바꾸셔야 돼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꾸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학습 횟수나 학습률 설정 등은 그 우리랑 이제 다르게 이거는 이제 사이클런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의 이제 그 구현 스타일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맥스 이터레이션이 우리의 학습 횟수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률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굳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사이클런의 알고리즘에서는 학습을 이제 fit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fit이라고 좀 이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 추가적 변경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현한 게 아니라서 그냥 이 해당 라이브러리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의미적으로는 이제 비슷하고요. 또 한 가지 변경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내부의 매개 변수의 명칭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W라고 불렀는데요. 이 사이클런에서는 코에피션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B는 인터셉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그 변경을 반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코에피션트가 2차원의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값을 이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B 이제 인터셉트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API의 변경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정 경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보시면 일단 이 부분은 아까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원래 되는 거고 문제는 여기였죠. 아까는 완전히 엉뚱한 곳에다가 결정 경계를 형성했는데 이번에는 그치 우리가 이제 했을 법한 지점에 했잖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틀렸죠. 그리고 또 이거 틀렸죠. 이거 틀렸는데 근데 이거는 현재 모형의 한계입니다. 이 현재 모형은 직선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거죠. 첫 번째, 이 우리가 논의하는 이 2.4절의 퍼셉트론의 한계의 맥락인데요. 이 퍼셉트론의 한계가 두 가지의 논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수학적인 최적화의 이제 불안정성인데요. 이 최적화라고 하는 것이 그 학습의 어떤 수학적 관점입니다. 이 최적화에 그 수학적 불안정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이제 그
가설 공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인 요 최적화 문제는 사실 이제 이 퍼셉트론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변경이 이제 되면 이런 그 학습의 수학적 불안정성은 사실상 할 수 있는 한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6.4절에서는 이 첫 번째 문제는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걸 상세하게 아직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결했으니까 뭐 그거는 1960년대 이미 해결된 걸로 봐야죠. 근데 교재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수학적인 기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문제와 관련된 것이 XOR의 문제로서 이제 대표가 되는데 이 문제가 무엇인지는 언제 알아봐야 될까요? 내일 알아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8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 녹음 녹화 끄고